안녕하세요. 저는 지긋지긋한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새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장남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시모는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라며 받들어 모시는 수준이었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연애 기간 동안 저는 남편에 대해 이미 충분히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던 모습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결혼을 했어도 부모님께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하는 게 맞지만 남편은 해도 너무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 자기가 챙긴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 역시 친정에 일이 생기면 도울 거니까 저도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남편에게 저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 손만 대면 망하는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시숙. 그런 시숙을 감싸고 도는 시댁 식구들과 정신 못 차리는 남편 때문에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만났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만났기 때문에 거의 5년 정도 연애를 하고 30대 초반에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오래 만난 만큼 저희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남편을 아주 잘 안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연애할 때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결혼 전에 많이 싸워보고 결혼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나서 잘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싸우면 오래가지 않고 서로 빨리 푸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툰 뒤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는 것도 없었고 비슷한 이유로 자주 싸우니까 언젠가부터 서로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그 버릇 많이 좋아졌다. 어? 아, 이거 자기가 싫어하잖아. 나도 사람인데 그 정도 지적을 당했으면 고쳐야지. 그런데 자기가 싫어해서 고치긴 했는데 회사에서도 내가 말할 때 손가락질하는 게 안 좋아 보였나 봐. 우리 부서 동기가 나만 보면 요즘 손가락이 가만히 있다고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거봐, 고치길 잘했지? 자기 말 들으니까 역시 좋은 게 많아. 남편은 저에게 말할 때 참 다정했고 제가 싫어하는 건 어떻게든 고치거나 제 앞에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초반만 해도 서로 다툼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인사 후 저희는 큰 문제 없이 식을 올렸고 그렇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인데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결혼을 일찍 하셨지만 10년이 훨씬 지나서야 아이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귀하게 얻은 아들이니 시숙을 엄청 귀하게 키우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시숙은 서로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직접 겪어보니 이상적인 형제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시댁에서는 남편과 시숙을 차별했는데 그 정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고 아버님은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그래서 노후 걱정은 할 필요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마. 너희한테 절대 손 벌리는 일 없을 거야. 나이 먹고 돈 없으면 그것만큼 초라한 것도 없더라. 우리는 노후 준비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도 너네 결혼 준비는 알아서 하도록 해. 결혼 날짜가 잡히고 나서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이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었으나 남편과 저는 어차피 지원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은 가진 돈 안에서 충분히 결혼 준비가 가능했기에 어머님의 말씀이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물론 저보다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돈을 보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기에 능력이 되는 대로 서로 맞춰서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돈이야 저희 둘 다 맞벌이이기 때문에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전에 남편으로부터 시숙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하고 계신다고? 회사 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뒀어. 사업은 좀 어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별말 없는 거 보면 잘 되고 있는 거 아닐까? 남편은 자기 형의 일인데도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그냥저냥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시숙의 사업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정말 쉽게 보면 안 되는 건데 시숙은 쉽게 보고 손을 댔던 겁니다. 시숙은 미혼이었는데 사업한다고 시부모님한테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시숙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고 했으니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나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아버님이 공무원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셨고 그 돈에서 일부를 시숙한테 사업자금으로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시숙의 사업은 잘 되는지 들리는 소식이 없었고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저희는 신혼이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서로 저녁도 만들어 먹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시숙 사업이 아주 제대로 망했습니다. 그냥 좀 사정이 안 좋은 정도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억대의 빚을 지게 된 시숙 때문에 시댁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도 자기 형의 일이라 그런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자기야, 들어서 알지? 빚이 정확히 얼마야? 지금 파악 중인가 봐. 그래서 말인데 부모님도 근심이 크시고 나한테 하나뿐인 형이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도 돼? 어떻게 도우려고? 남편은 조금이라도 시숙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서 수중에 있는 돈을 시숙에게 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가족의 일인데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남편이 가진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시숙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말이 빌려주는 거지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는 걸 알고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했어요. 결국 아버님은 가지고 계셨던 돈을 빚을 갚는 데 올인하셨습니다. 시숙은 사업을 한다고 오피스텔까지 따로 얻어서 나가 살고 있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하고 난 뒤 다 정리하고 시댁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로 시숙은 다시는 사업에 손대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남편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했던 건 자기 부모의 재산까지 다 썼으면 본인이 뭐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시숙은 일용직도 싫고 알바도 싫다며 집에서 놀고만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보면 시숙은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자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그런 시숙을 보고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었어요. 아버님은 원래부터 어머님한테 꼼짝 못하고 사시니 시숙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재산이니 그걸로 뭘 하시든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었지만 시모는 돈이 생기면 시숙에게 주기 바쁘셨습니다. 하루는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라 퇴근 후 가서 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어머님과 시숙이 서로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됐어요. 받아. 남자는 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는 거야. 그냥 친구들 잠깐 보고 들어올 거라니까요. 아이, 글쎄, 친구들 만나면 얻어먹지 말고 네가 사. 알았지? 알았어요.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장남. 그렇게 어깨 쫙 펴고 다녀. 차 조심하고. 예, 다 차렸니? 네, 국만 담으면 돼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식사 안 하세요? 방금 나갔잖아.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할 모양이야. 우리끼리 먹자. 네. 그런데 어머님은 시숙과 남편을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돈도 못 벌고 집에서 놀고 있는 시숙한테는 기죽으면 안 된다고 비위를 맞춰주시는 게 제 눈에 보였는데 남편을 보면 오히려 부모한테 용돈이나 주고 가라고 하셨죠. 남편은 그게 늘상 있던 일이라 그런지 신경도 안 쓰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었어요.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저나 남편은 부려먹으면서 시숙은 품이나 지키며 소파에 앉아 TV나 보고 있었거든요. 나이 많은 자식이 결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저 같으면 설거지라도 시켰을 텐데 어머님은 아무것도 시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시댁에서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건 무조건 남편의 차지였어요. 남편은 그게 뭐가 좋은지 시댁에서 부르면 또 기분 좋게 가곤 했습니다. 자기는 화도 안 나? 내가 왜 화가 나? 왜? 아니, 같이 사는 아주버님은 뭐하고 시댁에서 1시간 거리에 사는 우리만 부르시는데. 난 또 뭐라고. 뭐 그런 걸로 그래. 난 괜찮아. 그리고 내가 남이야? 우리 집 일인데 당연히 내가 나서야지. 난 내가 집에 도움이 되는 게 좋던데? 본인이 괜찮다는데 제가 나서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일이 계속 생겼어요. 시댁은 제사 때문에 시골에서 친척분이 다 함께 모였는데 시골에 가면 산소 벌초를 해야 합니다. 잡초 제거는 거의 남자분들의 몫이었죠. 그런데 장남인 시숙은 시골에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음식만 먹기 바빴고 틈만 나면 드러누워 자거나 시내 나가서 실컷 놀다가 오곤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얄밉던지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어머님도 뭐라고 안 하시니 제가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안 돼. 치우기 너 이런 거 안 해봤잖아. 하는 사람이 하게 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이 글쎄 놓으라니까. 다치면 어쩌려고. 어머님은 장남인 시숙이 다칠 수 있으니 기계에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그 일은 남편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 말고도 다른 어른들이 같이 하셨는데 시모가 시숙을 감싸고 도니까 다른 분들도 뭐라 안 하고 조용히 잡초 제거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날 남편은 유독 기분이 업되어 있었는데 결국 다쳐서 내려왔습니다. 살짝 기계에 스치는 정도였지만 뭐 좋다고 하하 웃으면서 오더니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아? 피가 많이 나는데? 아이, 이 정도는 괜찮아. 좀 스친 거야. 그래, 많이 안 다쳤네. 얼른 물로 씻고 연고 발라. 네. 이렇게 시골에 한번 다녀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내내 서서 음식을 했고 남편은 앉을 시간 없이 농사일도 하고 기계도 고치느라 바빴어요. 그런 와중에 시숙은 코나 골며 늘어지게 자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지길래 힘들더라고요. 병원에 도착 후 저는 구토에 고열 증상까지 있었는데 응급처치를 받고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남편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 걷는 것도 힘든 상태라 옆에 보호자는 꼭 있어야 하는데 간호사까지 보호자를 찾길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일어났네? 어디냐고. 나 지금 엄마네 왔어. 뭐? 이 시간에 시댁은 왜? 엄마가 급하게 불러서 왔는데 나 이제 병원으로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남편이 시댁에 가서 한 일은 중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전화하셔도 됐을 일인데 한밤중에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한 시모나 자기 와이프가 병원에 와서 누워있는데 오란다고 간 남편이나 똑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픈 사람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운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통화 후 1시간이 넘어서야 다시 돌아왔는데 병원이라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어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한다. 내가 병원에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혼자 두고 가냐? 에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래. 멀쩡하구만. 자기 잠들었길래 후다닥 갔다 오려고 한 건데 그 사이에 당신이 전화한 거야. 왔으니 됐잖아. 이제 화 풀고 좀 더 자. 병원에서는 검사 후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은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푹 쉬어야 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해서 남편도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시숙이 장남인데 저러고 있으니 남편이라도 책임감 때문에 자식도리를 다하려고 시댁에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남편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책임감 때문이라면 아무리 자기 형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노는 모습에 남편 역시 화를 내야 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형이 저러고 사는데도 그 어떤 불만도 없어 보였어요. 제가 대놓고 물어도 뭐가 어떠냐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의 부름에 고민도 없이 시댁에 가는 건 물론이고 시숙의 전화에도 단번에 나가곤 했습니다. 특히 시숙을 만나면 술을 마시는 날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하게 취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있어 저는 항상 뒤로 밀려나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던 시숙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숙의 전화를 받고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가서는 새벽 1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술도 한잔 했고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야, 우리 형 다시 사업해. 뭐? 안 하기로 해놓고 또 한다고? 시댁에서 억대비 갚아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업이야.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대. 자기라도 말려. 아주버님은 사업하면 안 돼. 무슨 당신 말을 그렇게 해. 진짜 잘 되면 어쩌려고. 잘 되면 당연히 좋지. 그런데 사업으로 날린 돈만 해도 그게 다 얼마야.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거야. 처음부터 잘 되면 다른 사람들 다 사업하게? 남편의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답답했고 시부모님도 답답했습니다. 시숙과 같이 살고 있으니 당연히 다시 사업하는 걸 시부모님도 알고 계실 텐데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분위기를 살폈는데 생각보다 어머님의 표정은 상당히 밝았습니다. 재수 씨 왔어요? 네. 사업 다시 한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이번엔 잘 돼야 할 텐데. 당연히 잘 될 거야. 누구 아들인데. 물론 망했다가 다시 시작해 대박이 나서 사업이 성공한 케이스도 많으니 이번엔 시숙도 정말 잘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아니었어요. 시숙은 정말 잘해보려는 열정도 없었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절실함이 없었죠. 사업하고 싶다고 하면 가족들이 사업자금 대주고 망해도 빚 갚아줄 부모가 있으니 모든 게 쉽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시댁은 모아둔 돈을 시숙의 빚 갚는 데 다 쓴 걸로 아는데 이번엔 어디서 돈이 나서 시숙한테 또 돈을 해주셨는지는 궁금했습니다. 차라리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집 사는데 돈 좀 보태주지. 사업해서 날린 돈이 너무 아까워요. 암튼 결혼 전 노후 걱정은 말라던 시부모님이었기에 가지고 계신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모는 본인 자식이 둘이면서
남편보다 시숙을 좀 더 챙겼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장난과 차남이 바뀐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집에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 대부분 남편이 나섰으니까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시댁이 이러니 안 보고 살면 속이 좀 편할 것 같아 꼭 가야 하는 날 말고는 시댁에 잘 안 갔습니다. 평일에는 회사 때문에 당연히 갈 수 없었고 결혼 초 주말이 되면 시댁에 자주 갔는데 이제는 시댁에 가도 남편이나 저만 어떻게든 일을 시키려고 하시고 저한테 시숙 좀 챙기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라 주말에도 일부러 약속을 잡고 시댁에 가는 날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가면 시모가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이것까지 제가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시모는 집에 오면 살림 간섭은 필수였는데 청소는 자주 하는지 다용도실에 들어가 재활용품 분리해 놓은 거 보시고는 배달 음식 시켜 먹은 건 없는지 꼭 확인하셨어요. 어머님, 좀 앉으세요. 그래. 되도록이면 집에서 밥 해 먹어라. 시켜 먹지 말고. 맛도 없는 거 배달비 때문에 비싸기만 하지. 저희는 집에서 거의 만들어 먹어요. 웃기지 마. 내가 방금 보고 왔는데 배달 용기 있더라. 매일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인데 그 정도는 괜찮죠. 괜찮은 게 어디 있어?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돈 금방 써. 너희 아무리 맞벌이 한다고 해도 돈 막 쓰지 말어. 버는 족족 모으란 말이야.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어머님이 한번 다녀가시면 정말 피곤했습니다. 서랍을 열어서 옷이 반듯하게 접혀 있는지 신발장에 신발은 어떻게 정리했는지까지 보시는 분이었거든요. 시모가 이상한 말이라도 하면 제가 콕 집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하면 말을 더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 꼭 한 소리 하셨죠. 나 그만 간다. 네, 어머님. 그리고 어른 앞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든 아니든 그냥 내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만사가 편해진다고. 알겠니? 어머님은 제가 또 말을 하려고 하니 급하게 신발을 신고 나가셨습니다. 저도 어머님과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서로 맞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주방 정리 후 자려고 안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피곤했는지 핸드폰을 하다가 잠이 들었더라고요. 얼굴 위에 핸드폰이 켜진 채로 엎어져 있어서 치워주려고 손으로 잡았는데 문자 화면이 바로 보였습니다. 대충 봐도 어머님과 문자를 주고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침대 옆에 올려두려고 했는데 얼핏 본 문자 내역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자고 있던 남편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어나봐 얼른. 왜 그래. 자는 사람한테. 이거 뭐야? 뭐가? 빨리 눈 뜨고 이거 보라고. 저는 눈도 못 뜨고 겨우 잠에서 깬 남편에게 핸드폰 문자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왜 자는 사람을 깨워? 대체 뭘 보라는 거야? 어머님이 이런 일까지 관여하고 계셨던 거야? 이건 선 넘은 거 아니야? 제가 남편 핸드폰에서 본 문자 내용은 좀 어이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애 갖는 걸 미루라는 내용이었죠. 시숙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 저희가 먼저 애를 낳게 되면 나중에 족보가 꼬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남편에게 절대로 애는 빨리 갖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어떻게든 시숙이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미뤄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애는 뭐 제가 원한다고 바로 생기나요? 요즘 난임이 많아서 병원 다니는 분들도 많았고 저는 애를 좋아해서 남편과 결혼 전부터 결혼하면 일찍 애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시모와 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이런 걸 따지는 집이 어디 있어? 고작 이것 때문에 잠 깨운 거야? 아, 이게 어떻게 고작이야? 야, 넌 결혼했으면 그냥 시댁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뭐? 애 갖는 문제까지 시댁에서 참견하는 건 아니지? 이 정도면 참견하실 수 있지. 우리 엄마잖아.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얘기해 주시는 건데 좋게 생각할 생각은 못하고 너야말로 왜 이래? 이날 저희는 잠도 못 자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런 말까지 했죠. 내가 너 기분 나쁠까봐 말 안 했는데 형보다 내가 먼저 결혼하는 거 우리 집에서 싫어하셨어. 형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한다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냐? 암튼 그래도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부모님 설득시킨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 그리고 애는 천천히 가져도 되는 거잖아. 형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리 좀 잡으면 좋은 여자도 만날 거고 결혼해서 애 생기면 우리도 그때 애 가지면 되잖아. 이게 뭐 문제라고 잘 자고 있는 사람까지 깨워가면서 따지냐. 짜증나게. 그게 언젠데.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너도 우리 형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 우리 엄마 아침 저녁으로 물 떠놓고 기도하시니까 너도 좀 하라고.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죠. 저희는 30 초반에 결혼해서 이제 1년이 좀 지난 상태였고 시숙이 현재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대체 언제 연애해서 애를 갖겠다는 건지 기억 없이 마냥 기다리라는 소리였어요. 어머님도 결혼하고 10년이나 훌쩍 지나서 애가 생겼으면서 어쩜 저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자기랑 나 2세 계획 세우는데 관여하면 좋아? 좋겠어? 에이, 그건 말이 달라지지. 결혼했으면 우리 집에서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왜 장모님 장인어른 얘기가 나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야. 내 말은 자녀 계획은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건 네 생각이고 난 우리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다른 건 몰라도 형보다 먼저 결혼한 것도 미안한데 애까지 먼저 나오면 엄마 말대로 정말 족보 꼬인다고. 골치 아픈 거 딱 질색이니까 그만해.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자 내용을 보고 더 기분이 나쁘고 화끈거렸던 이유는 어머님이 제 몸이 건강한지 저희 둘 관계는 어떤지까지 물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시모나 남편이 시숙한테만 신경을 쓰며 살다 보니 저는 그런 시댁이 너무 싫었습니다. 시숙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결혼해서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그동안 시댁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남편만 저와 생각이 같고 가정에 충실하면 어떻게든 참고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도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의 얼굴만 봐도 꼴 보기 싫을 정도였는데 남편 역시 제가 시댁에 불만을 가지니 그게 싫었는지 퇴근하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면 들어왔는데 12시를 넘길 때가 많았고 제가 잠들었을 때 몰래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이 밖에서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아는 남편은 바람을 필 사람은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남편의 못 보던 모습을 하도 많이 봐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면 핸드폰을 감추기 급급했고 잠들기 전까지 손에 붙들고 놓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숨기는 게 있지 않은 이상 이런 행동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블랙박스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고 간 곳은 시댁뿐이더라고요. 이상한 영상이 찍힌 것도 없었고 녹음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때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세상에나. 예전에 시모가 아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미루라고 했던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어이가 없었고 큰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몰랐다면 모르는 대로 또 살았겠지만 이걸 제가 안 이상 더는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말할까 하다가 일단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술 마시고 들어와 자는데 제가 깨워도 대답만 할 뿐 눈을 뜨지 못하길래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얘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벽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작정하고 일을 마치고 시댁을 찾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는 잘 왔다고 하시는 겁니다. 선재 너 마침 잘 왔어. 안 그래도 내가 너 부르려고 했다. 네? 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요. 할 말? 네. 잠깐만 내가 먼저 얘기할게. 이게 더 급해. 그런데 그때 남편이 퇴근 후 막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나 보러 온 거야?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 엄마 그거 말씀하시게요? 그래, 더 시간 끌 거 뭐 있어. 시댁 식구들을 보니 서로 다 아는 얘기인 듯 보였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빨리 말할게.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라.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말 그대로 팔라고. 부동산에 내놔서 팔란 말이다. 평수가 작긴 해도 브랜드니까 잘 팔릴 거야. 내일 아침에 부동산 문 열자마자 집 내놔.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이유를 묻자 시모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우리 지우기가 사업을 실패했다. 또요? 아니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니까 집부터 팔자고. 아니 어머님 그건 아니죠. 아주버님 사업이 실패했다고 어떻게 저희가 살던 집을 팔라고 하세요? 장남부터 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 팔고 너희는 우리 집에 들어오거라. 집을 팔아라 마라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며느리가 네 하고 알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순간 이게 기회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척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또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동의하니 고맙다고 하더군요. 정말이냐? 아니 이렇게 쉽게 대답할 줄 알았으면 그동안 괜히 고민했네. 네가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 부릴 줄 알았는데. 선재야, 나도 좀 놀랐어. 네가 절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참, 너 무슨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에요. 금방 해결됐어요. 그래? 암튼 결정 잘했다. 가족끼리 도와야지. 그래야지. 이 와중에 시숙은 또 혼자만 쏙 빠져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걸 다 아는데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본인 일인데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까 싶었습니다. 이날 저는 남편과 같이 집에 왔는데 집에 도착 후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재야,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널 오해했다. 이렇게 속이 깊은 줄도 모르고 진짜 큰 결심해줘서 너무 고마워.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기 아직 화났구나. 그래, 화 풀릴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집 팔겠다고 한 것도 고마운데 내가 이 정도 못하겠어?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사는 거 쉬운 결정 아니잖아. 나도 알아. 그래서 나 진짜 잘할 거야. 두고 봐. 그래, 부모님께 잘해. 여태 그러고 산 것처럼 앞으로도 똑같이 하라고. 그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자기한테도 잘하고 살 거야. 당신 불편하지 않게. 그건 됐어. 나한테까지 그럴 필요 없다고. 남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집이 팔리기 전까지 매일 칼퇴근 후 집에 와서 집안일도 알아서 하고 시댁에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싱글벙글이었죠. 저희가 사는 집은 20평대로 평수가 작긴 했지만 나름 인지도 있는 브랜드였고 역세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귀한 매물이기도 했습니다. 둘이 살기엔 딱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내놓자마자 보러 온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가 올 정도였고 평일에는 낮에 회사에 있어야 하니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잠깐씩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드디어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팔면 뭔가 아쉽고 아깝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을 산 사람은 충분히 여유가 된다고 해서 넉넉하게 이사 날짜를 잡았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는 당일 짐을 실은 이사 차량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일이라 남편이나 저나 연차를 썼는데 시댁에 이사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재야, 너 어디야? 아직 출발도 안 했어? 그리고 짐이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맞게 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물건만 왔다고. 그래,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짐은? 자기 짐은 어디 있는데? 야, 내 집은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지. 너랑 이혼할 건데. 뭐라고? 거기 네가 쓰던 서랍장 첫 번째 칸 열어. 그 안에 봉투 있을 거고 열어서 보면 알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이게 뭐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선재! 너 이게 뭐야? 이거 이혼 서류잖아! 갑자기 왜 이래? 시댁에 들어와 사는 게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좋다고 해놓고 1억이야? 설마 이유가 그거 하나일까? 옆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보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바꾸더니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집한 돈은 왜 안 보내고 있는 건데? 우리 아들 집만 달랑 보내고 이게 무슨 짓거리야? 어머님 아들한테 말한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쪽 아들하고 이혼할 거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살 이유는 없습니다. 집 한 돈은 드릴 이유도 없고요. 저는 제 짐을 친정으로 먼저 보낸 뒤 정리할 게 남아 있어서 아파트 관리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남편과 시모가 찾아왔더라고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응? 돈 보내라고 하는데 왜 안 보내고 이 난리야? 무슨 돈이요? 이 집 한 돈 가져오라고! 너도 그러겠다고 했잖아! 제가 언제요? 어머, 얘 좀 봐! 저는 그날 집 팔겠다고 했지 판돈 드리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나랑 지금 말장난 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 집은 제 집이었는데 왜 제 돈을 다짜고짜 달라고 하세요? 네 집?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너네 공동명의잖아! 엄마, 이 집 선재명이야. 뭐? 어머님이 얼마나 저희 결혼에 관심이 없었으면 집 얻을 때 명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세요? 아무리 지원 안 해준다고 해도 집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준비하면서 돈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이 정도 관심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 집 돈은 네 돈으로 마련했다는 거야? 네. 어머님 아들이 처음에는 돈 많이 모았다고 하더니 통장에 돈이 별로 없던데요. 그래서 제 돈 넣고 대출 받아서 이 집 마련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다 쳐. 네 명이어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집 한 돈을 네가 다 갖는다고? 당연하죠. 어머님 아들은 살림살이 몇 가지 산 게 전부였어요. 대출금은 본인이 갚는다고 하더니 돈 안 주던데요. 자기 형한테 갖다 바칠 돈은 있으면서 본인이 사는 집 대출금 낼 돈은 없다는 게 이해되세요? 이런 법은 없다. 네 명이어도 같이 살았고 아직 부부인데 그 돈 네 마음대로 할 권리 없어. 시모는 이 말을 하고는 짐 다 빠진 빈집에 들어누웠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무시하고 그냥 가려는데 남편이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냥은 이혼 안 해줄 것 같아서 소송 걸 생각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꾸만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제가 자기 가족을 속였다고 하면서 따지는데 저는 그 입을 바로 다물게 해줬습니다. 남편과 시모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 여러 장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 뭔다 그러냐? 잠깐만, 이건 너 현중이 아니냐? 그리고 이건 우리 지욱이네. 아니, 이 사진이 대체 뭐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텐데. 야, 강현중, 네가 말해봐. 제가 두 사람에게 던진 사진은 남편 핸드폰에서 시숙과 남편이 서로 주고받은 톡을 보다가 시숙이 보낸 사진을 따로 저장해서 출력한 것입니다. 술집에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제가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어 핸드폰을 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내용을 알게 됐어요. 남편은 그동안 시숙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 사정을 뻔히 아는데 돈이 없는 남편이 어떻게 사업 자금을 보냈나 했더니 카드 대출이었습니다. 시숙과 주고받은 톡을 보니 남편이 돈을 좀 보냈다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 돈의 출처가 바로 카드론이었죠. 물론 시숙은 시댁에서 이미 돈을 어느 정도 받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자기도 도움이 되고 싶다며 이자율 높은 카드 대출까지 받아줬던 겁니다. 그 통 내용을 확인하면서 시숙과 남편이 유흥업소에 다니는 걸 알게 되었고 시숙이 사진을 찍어주고 남편에게 보냈더라고요. 사진은 제 폰으로 다시 찍어서 출력을 해두었고 남편이 카드 대출을 얼마나 받은 건지 확인하려고 남편의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연애할 때 서로 이메일을 오픈했었는데 결혼 후 볼 일이 없어서 한동안 안 보다가 이번에 처음 보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대출을 풀로 받았더라고요. 갚았다가 한도가 넘으면 또 받고 월급 타면 그걸로 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사진이 찍혔던 장소도 대충 알게 됐어요. 남편이 결제를 했는지 딱 봐도 술집 이름으로 결제된 내역이 있었는데 액수가 일반 술집에서 나올 만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날짜 역시 결혼 전도 아니고 결혼 직후부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내내 참 많이도 갔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다 말하자. 거긴 진짜 한 번 갔어. 우리 형이 사업할 때 손님 접대한다고 몇 번 갔었는데 좋은 술이 나온다고 해서 딱 한 번 갔다고. 진짜야. 그리고 난 아가씨가 나오는 곳인 줄도 몰랐어.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지금도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술집 이름으로 결제된 내역만 수십 건이야. 아니,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것도 가고 하는 거지. 이런 일로 이혼하면 세상 모든 부부가 다 이혼하게? 다 알면서 눈 감아주고 사는 거야. 어머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저는 못 살아요. 너, 내가 그런 술집 다녔다고 생각하면 너는 이해하겠냐? 아니, 왜 또 얘기가 그렇게 돼? 남자랑 여자랑 같냐? 기가 막힌다. 그리고 아주버님을 돕고 싶으면 형편껏 하는 거지.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돕는 게 말이나 되냐? 그것도 나 몰래. 대체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어? 이날 시모나 남편이나 사진만 한참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기가 차서 바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혼할 거면 내 앞으로 된 빚도 나누자. 집도 반으로 똑같이 나누고. 내가 집값 보탠 게 없어도 우리는 부부야. 이혼하면 정확히 절반은 아니어도 분명 내 앞으로 지분이 있다고 나올 거야. 과연 그럴까? 그럼 해봐. 제가 그 정도도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고작 2년이었습니다. 서로 재산을 불리는데 기여하고 말고가 없었죠. 심지어 집을 사는데 남편의 기여도는 0이었고 살면서 부족한 살림살이도 제가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돈도 아주 못 버는 건 아니었지만 생활비 빼고는 각자 관리했으니 남편 통장을 매일 들여다볼 수 없었는데 그동안 자기 형 챙긴다고 월급 타면 다 썼으니 저한테 줄 돈이 있을 리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가 모르던 남편의 카드빚은 제가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썼거나 저한테 썼다면 모를까 저 몰래 그래놓고 이제 와서 빚을 같이 갚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남편도 바로 알아봤는지 본인 생각대로 일이 될 것 같지 않자 어떻게든 저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었습니다. 선재야, 그러지 말고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어? 너랑 할 말 없어. 가정을 꾸렸으면 우리 가정에 충실했었어야지. 그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니?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됐어. 난 그동안 너랑 살면서 충분히 여러 번의 기회를 줬어. 그걸 다 차버린 건 너였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혼하면 될 것 같은데? 야, 너 끝까지 이럴래? 어차피 결혼하고 나는 네 인생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 무슨 말이 그래?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바로 너야. 헛웃음이 나오네. 됐고, 앞으로 네가 좋아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형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날 이후로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는지 끝까지 해보겠다고 했으나 결과는 뻔했어요. 아무리 감정 없이 술만 같이 마신 여자라고 해도 그 또한 배우자에 대한 기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술 마시고 바로 헤어진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싫다고 하는데 여자가 그냥 옆에 와서 술을 따라줬다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남편 핸드폰에는 실장이라는 사람이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해당 업소 실장이었고 남편을 VIP로 지칭하면서 언제 오는지 묻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걸 두고 그냥 업소에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보내는 단체 문자 같은 거라고 했으나 제가 그 정도도 모르는 바보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 남편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전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본인 형이 얼마나 무능한지 눈에 보인다며 진작 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선재야, 나 진짜 정신 차렸어. 정말이야. 네가 나 다시 받아주면 엄마 아빠 안 보고 살아도 돼. 형한테 1원 하나 주는 일도 없을 거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나한테 전화하는 거 빼고. 선재야, 형 사업 망해서 빚 갚느라 우리 집 팔았어. 너 그건 몰랐지? 그래서 우리 집 이사 갔다, 빌라로. 내가 그걸 알아야 해? 그러길래 다 큰 자식 왜 그렇게 끼고 사셨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살라고 해야지. 나 독립하고 싶어. 너랑 결혼해서 살 때가 너무 그립다. 그때가 진짜 행복했었는데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그딴 하소연 들어줄 시간 없다. 끊을게. 선재야! 그리고 네 번호 오늘 이후로 차단이니까 제발 연락하지 마. 전 남편은 좋은 집에 살다가 작은 빌라로 이사가서 가족끼리 불편하게 사니까 그때서야 현실을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전에 듣기로는 전시숙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백수로 지낸다고 했고 어이없는 건 뭐든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정말 전 남편이 장남이 되어서 버는 돈으로 생활하게 생겼네요. 한동안 전 남편한테 연락이 없다가 회사로 찾아온 적이 있었지만 저는 길가에서 대놓고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쪽팔렸는지 더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현재 저는 부모님과 살면서 회사 잘 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해서 돌아온 딸이지만 부모님은 그간 고생 많았다며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해주셨죠. 이런 게 정말 가족 아닐까요? 길었던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좋은 일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